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충돌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끝날 만큼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한쪽이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소모되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 전쟁은 시작 단계에서 이미 기술, 현대 전쟁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체계 통합 능력에 의해 판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21세기 군사 분야에서 점점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아시아의 관찰자들이 특별히 주목한 지점은 동남아시아 두 국가의 승패가 아니라 첨단 국방 기술 역량을 통해 지역 안보 구조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를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고 대개 협상으로 마무리되던 익숙한 국경 분쟁 정도로 보았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현대 전쟁의 모든 특징을 갖춘 충돌이었다. 병력의 수를 중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생명을 소모하지 않으며 대신 극도의 정확성을 통해 상대의 후방체계, 지휘체계, 그리고 전투 의지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다.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방어를 준비해 왔으며 자연지형과 지하시설, 다층 방어에 의존해 전략적 요충지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왔다. 이론적으로 이는 어떤 상대에게도 정면 공격 시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방어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직면한 문제는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에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작전 사고는 빠르게 한계를 드러냈다. 근접 공습은 항공기가 깊숙이 침투해야 하며 방공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보병 공격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전쟁이 더 이상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기술적 지능의 경쟁이 된 핵심 이유다. 선택된 해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화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거리 자체를 확장하는 데 있었다. 목표물에 접근하는 대신 목표물이 원거리에서 타격되었다. 조종사를 위험 지역으로 보내는 대신 무기는 최소한의 오차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수년간 국방산업을 발전시키며 추구해온 철학이다. 즉, 힘의 과시보다는 정확성, 통합 능력, 그리고 인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무기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하나의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시간적 압박, 심리적 압박, 복잡한 지형 조건 속에서도 완전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일 무기가 아니라 항공 플랫폼, 유도 기술, 그리고 현대적 작전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다. 이것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구축해온 방향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응할 만큼 유연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만큼 정확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군사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전쟁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확한 기술과 통합된 시스템을 장악한 국가는 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요란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지역의 전략 기획자들이 진지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전장의 판도를 바꾼 핵심 요인은 어느 쪽이 더 많은 무기를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작전 거리를 통제했느냐였다. 수십 년 동안 지형, 방어 진지, 전술적 깊이에 의존한 방어 사고는 특히 산악이나 고지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해왔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정확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지형적 이점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방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사고가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에서 위험 지역 밖에서의 타격은 장기 고착 방어라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후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탄약고와 지휘소, 보급선이 직접 접근 없이도 타격될 수 있을 때 버티며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시아의 많은 군대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교훈이다. 미래의 전쟁은 피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끝난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점은 한국의 국방산업 사고방식이 현대 전장의 논리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방향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정확성, 통합 능력, 운용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 집중해왔다. 이 요소들이 결합될 때 그것은 일시적인 우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점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완성된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것의 차이다. 효과적인 작전 체계는 무기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그것이 탑재 플랫폼, 지휘 체계, 정찰 데이터, 훈련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실전에서의 오차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이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민간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한국의 산업 발전 방식이 국방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이 짧은 충돌은 현대 전쟁이 더 이상 이론을 시험하는 장이 아니라 체계의 실제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높은 압박, 짧은 시간,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국의 국방기술 역량은 말이 아닌 실제 결과로 성숙함을 입증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다. 단순히 장비의 수량이나 정치적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자국의 구체적 작전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이는 유연하고 통합이 용이하며 기술과 함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국방 모델이 자연스럽게 강점을 가지는 환경이다. 이번 충돌은 또한 중요한 현실을 보여준다. 전쟁이 빠르게 끝나고 손실이 통제될 때 이익은 승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책임 있는 어떤 국가라도 바라는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기술 역량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수출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미래를 바라보며 서울의 관찰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지역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확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어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더욱 중시될 것이다. 산업 기반, 고급 기술 인력, 그리고 복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가진 한국은 아시아 안보 구조에서 새로운 역할을 형성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이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승패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다. 현대 전쟁에서는 정확한 기술과 통합 시스템을 통제하는 쪽이 전쟁의 속도를 통제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수년간 일관되게 추구해온 길은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게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사건이 빠르게 끝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떻게 끝났는지가 서울의 많은 분석가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다. 과거에는 전쟁이 한쪽의 인력이 고갈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 병력이 남아있고 진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체계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다. 후방이 차단되고 지휘가 마비되며 어디든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투 의지가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빠르게 붕괴된다. 이는 현대 전쟁이 소모에서 무력화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땅을 한 미터씩 점령할 필요도, 장기 교전에 상대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상대가 조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국의 군사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매우 익숙한 모델이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쟁은 발생한다면 빠르고 정확하며 확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한국이 오랫동안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 종종 간과되는 요소는 인간이다. 조종사와 병사의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된 무기는 전쟁의 심리적 압박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다.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받는 쪽은 대응 수단이 제한된 채 장기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면 공격 측은 주도권과 속도를 유지하고 특히 손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이다. 국방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한국이 추구해온 기술 사슬의 자립 접근 방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플랫폼, 유도 체계, 통합, 훈련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때 국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전쟁에서 큰 오차를 감당할 여지가 없는 중소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종이 위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조건에서 즉시 작동하는 해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관찰자들은 또한 오늘날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서 강대국 경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국가일수록 균형 잡힌 방어 해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되 도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국방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강점을 가진다. 강요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각국이 스스로를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돕는 역량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9날 만에 끝난 이유는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쪽이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투를 계속할 모든 조건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는 정확한 기술, 체계적 규율, 장기적 사고에 기반한 국방 발전 경로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길은 전쟁을 만들지 않지만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더 빠르고 더 깔끔하며 더 적은 손실로 끝내게 한다. 아마도 이것이 이 충돌이 지역에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21세기에서 군사적 힘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있지 않고 누가 상대를 더 빨리 버틸 수 없게 만드느냐에 있다. 한국은 수년간 조용히 기술과 체계 역량을 축적해 오면서 효율성과 책임, 그리고 확전 통제가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전쟁 논리에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을 더 넓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를 사고하는 방식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규모로 측정되었다. 전차의 수, 포의 수, 병력의 수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론과 미디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모든 군사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대신 각국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행동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낮은 비용과 최소한의 정치적 위험으로 끝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한국의 국방 발전 모델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 넓은 전략 공간이나 깊은 영토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지리적 역사적 조건은 서울로 하여금 매우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고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들이 수량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 높은 정확성,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이번 충돌은 이러한 철학에 대한 의도치 않은 시험이 되었다. 원거리 정밀 타격이 후방의 안전을 무너뜨리자 전통적인 방어 구조 전체가 도전을 받았다. 진지는 남아있었고 병력도 존재했지만 지휘와 보급, 전투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은 날마다 약화되었다. 이는 정신력이나 용기로 극복할 수 없는 유형의 약화이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가 이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또 하나 성찰할 점은 기술과 인간의 적합성이다. 첨단 무기는 그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기술 교육, 운용 규율, 표준화된 절차를 중시해온 한국은 기술을 실제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 요소는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실전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번 충돌은 또한 한국식 접근의 또 다른 강점, 즉 장기적 안정성을 보여준다. 유지보수가 쉽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단기적 결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는 매우 큰 전략적 가치다. 안보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9날 후 총성이 돋았을 때 남은 것은 군사적 결과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었다. 어떻게 주권을 지키면서도 장기적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인 불안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술이 방어의 목적을 섬기게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한국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부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선택해온 길을 비추는 거울이다. 단기적 힘을 추구하기보다 기술, 인재, 체계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선택한 길이다. 균형이 언제나 취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접근은 요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때로는 바로 그 신뢰가 가장 큰 힘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현대 전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술과 체계, 국방사고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아시아 안보, 국방산업, 그리고 조용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다루는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짧아 보이는 사건 뒤에 있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다.